17세 독일 청년이 몰타의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의 시신은 비정상적으로 가벼웠고 모든 내장이 기이하게도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몰타 당국은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사고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추락을 넘어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감추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크 만솔트 사건의 시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크 만솔트는 1988년 8월 20일 독일의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 약 16만 명이 넘는 이 도시에서 그는 베른트 만솔트와 수잔 만솔트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활발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크는 어머니 수잔과 함께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잔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 딸 마리아를 낳았고 아버지 베른트 또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아들 다니엘을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이크가 이 두 이복 남매와도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형제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죠. 혼자 노는 걸 싫어하는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마이크는 어릴 때부터 여행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죠. 베른트는 아들을 데리고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카리브해 등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700일이 넘는 항해 끝에 대서양을 요트로 건넌 적도 있었죠. 그건 두 부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었습니다. 베른트는 마이크를 모험심은 강하지만 마음이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회상합니다. 2016년 7월 마이크는 몰타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은 인생 첫 단독 여행이었죠. 그는 몰타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방학이기도 해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몰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쪽 58마일 떨어진 지중해의 작은 군도로 인구는 약 50만 명, 면적은 316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해변이 아름답고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유명하죠. 여름은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섭씨에 32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해변은 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범죄율은 매우 낮으며 유럽의 조세 피난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는 16살짜리 아들을 혼자 여행 보내다니 부모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마이크는 이미 세상의 거의 모든 구석을 여행해본 경험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웬만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줄 알았고 또 아주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마이크는 2016년 7월 8일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친구와 만나며 며칠 동안 몰타 곳곳을 여행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독일로 돌아가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마이크는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혼자 독일로 돌아갔고 마이크는 부모님께 조금 더 섬을 둘러보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수잔은 독일 집에 있었고 아버지 베른트는 가족과 함께 크로아티아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마이크의 결정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이크는 몰타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 슬리마에서 머물렀습니다. 슬리마는 노던 하버 지역에 속해 있으며 고급 주거지이자 상업 중심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바,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쇼핑거리들이 가득한 활기찬 도시로 몰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죠. 마이크가 묵었던 호텔의 이름은 아스트라였습니다. 호텔 CCTV에는 7월 18일 아침 마이크가 호텔을 나서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9분경 그는 105호실에서 나왔고 9시 10분에는 리셉션으로 가서 직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약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오전 9시 55분경 호텔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날 CCTV 속 마이크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어깨에는 검은색 백팩을 맸으며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고프로 카메라, 보조 배터리, 서류,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햇살이 강한 날이었죠. 마이크는 그날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호텔을 나온 뒤 근처 항구로 걸어가 하루 동안 탈 산악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가 빌린 자전거는 파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롱바리도 브랜드의 MTB 모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1분, 마이크는 아버지에게 와치 앱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자전거를 빌렸어요. 몰타를 자전거로 돌아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은 너무 가팔라서 자전거를 밀고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곧 사진을 보낼게요 라고 덧붙였지만 그 사진은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베른트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 마이크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섬을 돌아다니느라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몰타는 마이크가 무척이나 매료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나 7월 22일 마이크의 어머니 수잔과 여동생 마리아가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마이크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마이크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경유 중인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잔은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여러 번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이 탑승했어야 할 항공편의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마이크는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잔은 새벽 2시경 경찰서로 향해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사건을 고위험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고 즉시 몰타 경찰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독일 형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몰타 경찰은 이미 최소 2달 전부터 마이크를 수색하고 있었다는 것. 마이크는 7월 18일 아침 산악자전거를 빌린 이후 섬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자전거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7월 20일 아스트라 호텔의 지배인이 마이크의 실종을 몰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마이크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해야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고 몰타 경찰은 이미 그 지역에서 수색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몰타의 어떤 기관도 독일에 있는 마이크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가족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베렌트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휴가를 중단하고 동생 다니엘과 함께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몰타로 향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침착하려 했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놓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도난당했을 수도 있겠지. 그는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고 언제든 마이크가 나타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른트가 가장 걱정한 건 마이크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몰타 경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색 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몰타 전역의 섬들을 조사하고 마이크가 혹시 지역 페리나 소형 항공기를 이용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몰타 곳곳에 수천 장의 전단이 배포되었고 제보가 들어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독일에 남아있던 어머니 수잔 역시 아들의 수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2016년 7월 24일 인터폴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수사는 국제 공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독일과 몰타가 함께 소년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마이크가 사라진 지 8일째 되던 날 몰타 경찰은 한 익명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경찰이 그 정체를 알아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몰타 서쪽 해안의 절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절벽은 딩글리 절벽이라 불리는 곳으로 약 250m에 달합니다. 몰타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멀리 푸른 지중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근처에는 또 다른 유명 관광지인 라밧의 지하묘지, 즉 카타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준 상인은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하묘지를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대로라면 마이크가 이 지역을 지나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수색견팀과 소방대원, 응급구조대까지 동원해 딩글리 절벽 일대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 베른트와 다니엘도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부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곧 구급차와 긴급 구조팀도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 끝에 수색견이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베렌트와 다니엘에게 뒤에서 기다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시신은 절벽 아래 바위와 덤불에 가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위쪽 절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오갔음에도 아무도 마이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빌렸던 자전거는 시신에서 약 30m 위쪽 절벽에 걸려 있었고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었으며 핸들은 완전히 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해 부검을 의뢰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을 분석하기 위해 수거했습니다. 마이크의 운동화와 선글라스는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져온 가방, 그 안에는 휴대폰, 노트북, 고프로 카메라,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죠. 그러나 그 가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이상한 단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햇볕에 전혀 바래지 않은 신선한 건초였습니다. 누군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간 듯 신발 밑창에서 떨어져 나온 건초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마이크는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운동화는 시신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니까요. 경찰은 근처 농지의 주인에게 건초에 대해 물었지만 농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베른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생 다니엘은 형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고 언젠가 함께 세계 여행을 하자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 수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동생 마리아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함께였던 오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전 독일로 돌아갔던 마이크의 여자친구 또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몰타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용한 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의 가족 모두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몰타 여행 동안 거의 모든 순간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의 고프로 카메라를 찾을 수 있었다면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여정을 전부 찍었다면 그 영상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수도 있었겠죠.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몰타 경찰은 현장에서 3가지 물품을 공식적으로 수거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선글라스, 그리고 마이크의 벨트에 부착되어 있던 고프로 케이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혹은 비어 있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조사 도중 그 카메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중 베른트는 경찰에게 고프로에 대해 물었고 수사 책임자는 그의 벨트에 고프로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었고 다른 경찰이 그것을 수거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신 곁을 끝까지 지켰던 담당자였습니다. 몰타에 도착한 베른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들이 묵었던 아스트라 호텔이었습니다. 105호, 마이크의 방은 이미 청소가 끝나 있었고 호텔 직원은 그의 물건을 모두 모아 베른트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프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마이크가 그것을 몸에 지닌 채 밖으로 나갔고 사망 당시에도 케이스 그리고 아마 카메라 역시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베른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 안에는 아들의 마지막 하루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 영상만 있었다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신과 물품이 수거된 바로 다음 날 사건에 관여했던 모든 경찰이 벨트에 카메라 케이스 같은 건 없었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물건은 전혀 수거된 적도 기록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른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책임자 자신이 직접 마이크의 허리벨트에 그 케이스가 달려있는 걸 봤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베른트는 결국 그 책임자에게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다른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를 본 적도 수거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날 경찰은 마이크가 자전거를 타다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모습은 경찰의 설명과 너무 달랐습니다. 만약 정말 자전거를 타다 떨어졌다면 그는 직선으로 아래로 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오히려 뒤로 넘어지듯 떨어진 형태를 보여주었죠. 자연스러운 낙하로는 거의 불가능한 자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빠르게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마이크가 30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뒤 구르며 시신이 발견된 곳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죠.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은 베른트에게 마이크는 고통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낙하 도중 목뼈가 2군데나 부러져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엑스레이 촬영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혹은 손으로 만져본 것만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한 달 후에야 부검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DNA 감정을 통해 시신이 확실히 마이크 맨솔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는 발견되기 약 8일 전, 즉 호텔을 나서 섬을 자전거로 탐험하러 간 바로 그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검 결과 마이크의 몸에는 어떠한 골절도 없었습니다. 30m 이상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최소한 팔이나 다리 하나쯤은 부러졌어야 정상입니다. 이는 법의관이 목이 2군데나 부러졌다고 말한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결국 법의관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법과학팀은 마이크가 빌린 자전거를 감정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이상했습니다. 30m 낙하로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공식 부검 보고서가 가족에게 전달되기 며칠 전 마이크의 시신을 관리하던 영안실 직원 한 명이 베른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에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다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설명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녀는 경찰이 더 이상 사건에 관심이 없는 듯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른트는 다시 수사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고프로 케이스를 봤다가 나중엔 부인했던 사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질문을 피하며 말을 돌렸죠. 그 태도는 오히려 베른트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베른트는 계속해서 아들의 고프로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며칠 후 몰타 법과학팀은 그에게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건네주며 이게 마이크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프로 히어로2가 아니라 오래전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 모델인 캐논 카메라였습니다. 게다가 함께 건네받은 메모리 카드 역시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고 경찰은 그것이 시신 옆에서 발견됐을 때 카메라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른트는 단번에 그것이 아들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경찰이 진짜 고프로에 대한 추적을 멈추게 하기 위해 엉뚱한 카메라를 넘겨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이크의 가족은 몰타 경찰을 전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에 무관심한가? 경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베른트는 담당 경찰들에게 아들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몇몇 경찰은 몰타 사람이라면 절대 시신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아마도 관광객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휴대폰 통신 기록을 추적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단서도 없다는 것이죠. 일관성 없는 설명과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려 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한 베른트는 몰타 당국이 진실을 덮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 독일로 돌아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마이크의 시신이 독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맡은 장례식장 직원들은 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의 몸은 마치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완전히 조그라들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신은 방부 처리도 매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몰타 당국이 아무런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당국은 제대로 된 재부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시신에서는 포르말린 냄새 대신 부패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직원들은 즉시 독일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공항에서 관을 옮기던 요원들이 관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수상한 정황들 때문에 마이크의 시신은 하노버 의과대학으로 보내져 정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시신의 무게는 불과 16kg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열어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 심장, 폐, 간, 췌장, 부신, 오른쪽 신장, 방광, 전립선, 위, 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왼쪽 신장, 횡격막, 비장, 대장 일부만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신이 그렇게 조그라들고 겨우 35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부검 중에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검이 끝나면 보통 그 장기들은 톱밥이나 솜 등으로 대체해 채워 넣거나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만약 장기가 반원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록한 공식 보고서가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어떤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시신은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크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른트는 몰타 당국에 편지를 써 아들의 장기를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의 시신과 함께 묻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 몰타의 법의관은 장기들은 동물들에게 먹혔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완전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몰타 부검 보고서에는 동물에 의한 상처나 훼손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의 몸에는 물린 자국도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이에 독일 올덴부르크 지방검찰청은 마이크의 시신을 압수했고 단순한 실종 후 사망 사건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독일 당국은 마이크 맨솔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노버 의과대학의 법의학자들은 시신을 분석하면서 몰타 당국의 부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기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두 번째 부검을 해봤자 첫 번째 부검과 비교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마이크의 부모 베른트와 수잔네는 변호사를 통해 몰타 당국에 대한 공식적인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몰타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이 이메일을 통해 마이크의 장기가 설치류에 의해 먹혔고 뇌는 액화가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부모는 법원에 사건을 제수하며 마이크의 장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점차 마이크가 타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독일 수사관들은 몰타 측 법의관들이 매우 부실한 조사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새로운 부검이 명령되었고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몰타 법의관들도 직접 참관해야 했습니다. 이번 재부검에서도 시신에는 어떤 이빨 자국도 설추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 부분에 작은 물림 자국 하나와 팔에 가벼운 찰과상뿐이었죠. 결국 동물들이 장기를 먹었다는 몰타 측 주장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신이 절벽 아래 해변에서 몰타 영안실로 옮겨질 당시에도 상처나 물림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이크의 시신이 몰타에서 전혀 방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신은 지나치게 부패해 있었고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단서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일 당국은 몰타 법의관이 제대로 된 방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독일 측은 마이크가 절벽에서 32m 이상 추락해 사망했다는 몰타 경찰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심각한 상처가 전혀 없었고 뼈가 부러진 것도 늑골 손상도 뇌출혈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척추마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기가 사라진 탓에 내부 출혈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외부 타박상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독일 전문가들은 98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최소한 한 군데라도 부러졌을 것이라며 사고사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살해당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독일 당국이 내린 결론과는 달리 몰타 당국은 끝까지 마이크는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로 사망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건 초기 몰타에서 진행된 첫 부검에는 국가수석법의관이자 법의학 교수인 마리오 세리 박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몰타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인물로 매우 존경받는 전문가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도 직접 출동했고 부검 역시 그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베른트와 기자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자 그는 단 한 통의 이메일로만 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들은 부검 전에 이미 사라져 있었으며 설추류에게 먹혔고 뇌는 햇빛에 녹아 사라졌다. 그는 이 사실을 몰타 수사 책임자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의학팀은 즉시 이 보고서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시신 어디에서도 이빨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문서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뇌가 태양빛에 녹아 사라졌다는 주장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며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나라도 많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리 박사는 공식 기록에서 마이크의 시신이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명시했지만 독일 당국은 마이크가 시신이 발견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로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해변에 부딪힌 후에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절벽 아래 그늘진 곳으로 기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독일 측의 추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수사관들은 또 하나의 가능성, 즉 질식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목의 설골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2017년 11월 베른트는 다시 몰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과 수사관들을 찾아가려 했지만 모두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베른트는 결국 법원에 정식으로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담당 판사가 병가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었고 원래도 판결 속도가 느리고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베른트는 독일 외교관의 도움으로서야 가까스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들에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사진들. 몰타 당국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1월 독일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몰타 정부는 마침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독일의 관련 문서들이 도착했고 독일 언론이 다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도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배정된 판사 역시 사인은 절벽 추락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독일 당국은 수많은 모순점을 발견했지만 확보한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외교관이든 수사관이든 기자든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타 당국의 공식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른트 맨솔트는 지쳐갔습니다. 계속되는 무시와 부실한 수사에 그는 절망했고 결국 더 이상 진실을 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가족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마이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알지 못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독일의 한 신문사도 최근 다시 보도를 시도했지만 몰타 당국은 코멘트할 수 없다며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이 사건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 침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장기 밀매설입니다. 마이크는 매우 건강한 청년이었고 그의 주요 장기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장기 밀매 조직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마이크는 몰타의 외딴 지역을 자전거로 탐험하던 중 장기 밀매범들에게 접근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납치해 장기를 적출하고 시신을 다시 꿰맨 뒤 자전거와 함께 절벽 아래로 던져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타 당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몰타는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이고 이런 사건이 알려진다면 관광객이 급감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시신이 발견된 절벽 근처의 농장 주인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 베른트가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불편해하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이 매우 수상쩍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마이크가 도둑들의 희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물건을 빼앗은 후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를 절벽 아래로 던졌다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마이크는 교설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몰타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의 설골, 뇌, 그리고 주요 장기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교살의 여부는 바로 그 두 가지, 설골과 뇌 상태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묻기 위해 그 증거들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은 마이크가 단순히 절벽에서 떨어져 이후 누군가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가방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지만 자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수사 초기에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왜냐면 마이크에게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며 우울증이나 정신적 불안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크 맨솔트 사건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미스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도 몰타 당국은 여전히 그는 단순히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라고 주장하며 그 외의 모든 해석을 음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는 정말 사고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